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첫 어떻게 문을 열게 돼서 너무 또 감개무량한데요. 예. 뭐 여기 또 제 성남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여기 오랫동안 사셨고 또 뭐 둔촌교회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저희 동네 형님도 오셨는데 예, 너무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10대를 바로 여기서 보냈습니다. 요 근처에서. 그리고 고향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환대를 받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 소개만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10대에서 여기 방황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 바로 가까이 있는 그 지금은 성림고등학교가 절로 갔지만은 저는 성일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도 중학교 들어와서 버스를 타게 된 촌놈입니다. 예, 진짜 저기 저는 뭐 그 원장님보다 훨씬 뒤지만은 저희 선대가 350년 동안 저쪽 창곡동 쪽에 거기 남한성 바로 밑에 마을에 살아서 왜 이런 깡촌에다가 거기가 이렇게 부지 형태여가지고 깡촌입니다. 그리고 저기 진짜 짜장면 먹어본 지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먹고 저희는 엄마 아버지랑 외식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목욕탕 온 게 한 달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중학교 때 와서 버스를 타고 여기 왔던 그런 기억인데요. 그런데 제 말하자면 그러고 빨리 어떤 면에서 거기가 성남하고 서울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제가 성남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창피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하필 또 02로 시작되고 이래서 뭐 서울인 척 이렇게 마치 그 지금 여기 용인 수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물어보면 용인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심리를 물어보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서울 사람인데 어쩌다가 용인으로 왔지만 용인이고 싶지 않아. 난 수지라고 하는 그런 신도시에서 원래는 서울 사람이야 이런 그런 것처럼 그런 약간의 폄하 스스로를 약간 폄하하는 그런 건데 제가 정신을 좀 차리게 된 것은 그리고 전 단국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좀 정신을 좀 뒤늦게 정신 차린 케이스고 그리고 뭐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제 얘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저기 박사 논문을 일본 지역 독립운동 쪽을 좀 전공을 해서요.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도쿄나 베이징 뭐 다른 지역 천진 이런 지역은 제가 좀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뒤통수를 딱 치신 분이 그 용인문화원의 원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이 세상을 많이 돌아다녀도 자기 지역을 모르면서 네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았던 곳, 내 이웃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너는 반의 반도 모르는 거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큰 사실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 2001년부터 박사 논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고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남한산성이 얼마나 우리 역사의 중요한 장소라는 것도 한번 뼈저리게 느꼈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제가 충격적으로 하면서 배운 게 남한산 초등학교 100년사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광주 그 당시 다 광주였잖아요. 제 첫 주민등록증에도 광주시 중부면
창공리로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 제일 그 첫 번째 학교가 남한산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남으로 와서는 성남 초등학교가 또 성남의 첫 번째죠. 거기에 새끼를 친 게 제가 다닌 복정초등학교. 그러니까 남한산 초등학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격이죠. 그래서 제가 다닌 복정초등학교가 그 올해가 작년 60년이 된 학교라서 기념 식수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거에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반성과 반성을 좀 하면서 만든 책이 남한산 초등학교 100년사였습니다. 대부분의 남한산 초등학교 얘기를 하면은 그 신익기 선생이 거기 졸업한데 이렇게 나오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 안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상도 있고요. 그런데 역사 자료로 저희가 자료로서 접근을 하고 실증을 해보니까 신익기 선생은 졸업을 안 하셨고, 졸업을 안 했고 6개월 동안 다닌 건 맞습니다. 광주 초월면에서 그리고 말하자면 유학을 와가지고 남한산 거기 아래 그 지금 거기 로타리 있는 거기 방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그런데 가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수준이 너무 자기보다 낮아서 거기서 졸업을 안 하고 6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저기 한성 영어학교로 갔다가 와세다 대학으로 갔다. 이게 본인의 회고록에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안 보고서 자꾸 그렇게 동상은 몇 개 세워져 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자세히 알게 된 게, 제가 그나마 역사학을 하면서 황성신문, 대한민국신문을 찾아보니까 기사가 제대로 나와요. 그리고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 3회 졸업생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익기 선생은 없었습니다. 명단에 찾아봤는데 다 없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아닌 것은 우리가 알았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안 것은 지금도 남한산 초등학교를 1912년 개교라고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1900년 대한제국 시기에 그 지역의 유지분이 개교를 했다는 걸 사료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된 어떤 민족학교의 성격인데, 일본 애들이 점령을 한 다음에 일본식 학교로 만들어버린 게 지금의 그 남한산 초등학교 연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적인 사실만 봐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또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냥 복사하기, 따라하기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끄러움을 또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용인 지역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돼서 인물사를 좀 쓰게 됐는데, 앞으로 꿈은 성남에 대해서도 제 고향의 어르신들과 이 지역을 지킨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기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 무렵에 위례 신도시가 생기면서 저도 우리 고향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제 350년 우리 350년도 알게 된 것도 저희 그 선산을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묘를 다 제가 가서 일일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꼭대기 우리 할아버님이 말하자면 남한산 축성 당시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족보에도 그렇게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정문 중에 13대 손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이렇게 좀 뒤늦게 철들어야 되는구나. 여기 또 광상김 씨 정친 또 그
어른이 계신데, 그리고 오늘은 뭐 제가 하기 어렵지만 제가 독립군 노래를 좀 당국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노래를 우리는 기억하는 건 아까 나의 살던 고향 홍랑파 그것도 있지만은 황성예터,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노래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 노래가 얼마나 될까를 조사를 5년 동안 했더니 약 10,000건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악보로서, 노래로서 할 수 있는 게 6,000건 정도를 찾았고요. 그거를 그 중에 엑기스로 모아서 독립군 노래 600곡이라고 하는 그 엄선을 찾아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600곡이라는 것을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제가 다음에 우리 이 모든 행사에 필요한 어떤 우리 항일 노래, 독립군 노래를 좀 소개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래서 그 노래들을 가사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살던 고향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를 알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지금 뭐 남한산성 사랑하는 모임 남사모에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사실은 성남학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남은 원래 광주가 이제 오래된 우리의 지명이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전라도 광주는 빛광자 쓰니까 광주, 빛처럼 빨라야 되니까 광주 이렇게 부르고,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광주, 발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 경기도 광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넓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좀 알겠는데요. 그리고 중심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고려 때는 양광도라고 그랬죠. 양주와 광주가 둘로 경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군이 없고 양주와 광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중심이 남한산성입니다. 이 지도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닭죽 먹고 아주 외진 한촌같이 보이지만은,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다 글로 소풍 가고 그랬던 데가 왜 깡촌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알고 보니까 300년 전에는 여기에 중심지였다. 광주 군청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임금의 행궁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됐고, 여기서부터 길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북문 쪽으로 내려가면 하남이 나오고, 동문으로 가면은 광주 쪽에서 이렇게 곤지암 쪽으로 나오고, 남문은 그래서 지금의 성남이죠. 그래서 성남이다. 성의 남쪽이기 때문에 성남이다. 그러니까 성남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남한산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서문 쪽으로 가면은 송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 서문 쪽으로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곳. 그래서 거기에 송파진, 송파 나루가 있고 거기죠. 그리고 이 도시가 이쪽은 남쪽은 용인하고 경기가 있고, 이 광주는 서울 비롯해가지고 안산까지입니다. 광주가 정말로 넓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주는 경기도 북부 지역을 책임지고 남쪽은 광주가 다 책임졌다는 거.
그래서 제가 남성을 다니고 또 그 전부성 거기 관장입니다. 그런 남성 분들하고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광주 지금 군수라고도 하지만 광주 유수는 도지사보다 한 단계 위라고 합니다. 처음 보셨죠? 그런 광주 유수는 개성 유수, 뭐 그런 다른 유수와 다른 것은 그 당시엔 관찰사라고 하죠. 관찰사보다 한 등급 위고, 왜 그러냐면은 관찰사는 지역의 행정적인 책임이지만은 유수는 거기에다가 군사 지휘권까지 있습니다. 한성 유수 또는 한성 부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광주 유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와대 회의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이 그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여하죠. 그런 것처럼 광주 유수는 전체 의정부 회의에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이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행정력을 갖고 있는, 남북한을 다 갖고 있는 조선 팔도에서 한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 핵심이 바로 여기 남한산성이고, 예. 그 중에 남쪽은 성남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지금에서야 그 위대 신도시 그러니까 보상계나 바삭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만 고향이 없어진 저희 입장에서는 고향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이미 거기 위대 신도시는 다 없어졌어요. 옛 흔적이라고 하는 건 다 없어져 버렸고 새로 만들어진 조작된 의도된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서 저는 가슴이 아픈데 그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느티나무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성남에서는 두 개가 있죠. 그 느티나무를 지키는 문화재 행사를 지금도 매년 대보름 때 저희가 사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하는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데요. 왜 위대 신도시가 그렇게 그러면은 커지고 그랬을까 따져보면은 역시 교통이 이어지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그리고 뒤는 남한산성이라고 하지만은 남한산이고 청량산이죠. 청산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죠? 그 산맥 자체가 이게 여러 한강과 이쪽 남쪽을 다 장악하는 엄청나게 넓은 산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고지도 그 중간에서는 제일 높은 470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이고 군사 요충지죠. 그러면서 서울을 북쪽은 북한 사상이 지키지만은 남쪽은 남한 사상이 지킨다. 그래서 쌍벽을 이루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제가 한국사를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한국사의 모든 단면을 우리가 나무를 자를 때 그 단면을 자르면 나이테가 해서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고대 때부터 지금 현대까지.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저는 2000년 도시 성남 이렇게 짓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나 뭐 성남시에서 자꾸 갈 때 이 성남시로 승격한 지가 50년이 됐기 때문에 성남시 50년사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 광주 대자치 사건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짧게 우리 역사를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왜냐면 아까 원장님도 그렇고 750년 역사, 저기 그 광산김씨 800년 역사가 다 있는데 왜 그걸 다 짧게 50년으로 줄이려고 합니까? 2000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데, 그 흔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 고향 동네가 없어진 다음에 뒤늦게 제가 발견하게 된 게 그런 발굴지, 늘 궁금했던 것을 이거를 하게 됐는데, 고대부터의 유물들이 많았습니다. 청동기 집터짜리, 그 다음에 거기에 묘짜리,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성백제 500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게 한성백제 500년. 고구려 만주에 고구려와 초기에 왕위 다툼을 했던 원조가 소선호라고 하는, 저는 한국사 5천년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여성을 꼽으라면 소선호를 꼽겠습니다. 소선호는 여성으로서 그 두 제국을 건설한 여걸이죠. 왕위 다툼에서 거기서 서양이나 어떤 스토리를 보면은 여성들이 막 자기 아들을 심기 위해서 막 분투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는데, 치사하게 그거보다 이 소선호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과감하게 배 타고 내려오죠. 거기가, 저는 위례신도시, 혹시 위례신도시 있잖아요? 위례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르신들? 위례성. 맞습니다. 위례성인데요. 그럼 위례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시는 분 혹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의 어떤 울타리라고.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 높은 성남학. 이건 한자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한자 뜻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위례는 이게 이두문자로서, 이게 위례는 울타리, 아까 얘기한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는 우리 돼지우리, 그런 것처럼 같은 사람, 같은 우리 동포들 또는 같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백제의 용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위례성이 있고, 위례성인데 하남 위례성이 있지만은 저 충청도 내려가면은 거기도 또 위례성이 또 있습니다. 왜? 이 온전은 한강을 배경으로 이 송파 쪽에 내려서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첫째 아들은 저쪽 충청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했다가 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위례로 합류를 한 것이죠. 그래서 10제였다가 100제로 바뀌죠. 처음에는 10제였다가 10제는 저기 10명의 제후들이 모였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게 100은 꼭 헌드레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백제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게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도 계속 말갈족, 그 다음에 고구려 선들도 자꾸 추적해오고 또 공격도 하고, 남쪽에서도 또 공격하니까 최후의 방어선을 어디로 기준으로 하느냐? 남한산성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이동하고 도망갈 수 있고 하는 한강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도읍을 그렇게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한산성에서 몽천도성, 풍납도성 말 타고 10분이면 갑니다. 이제 곧 뭐 트램이 나오겠지만 트램으로 가도 10분 정도 거릴 거지만은 10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 되돌아보면 말 타고도 10분 만에 갑니다. 이 버스 타니까 이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실감을 못했지만은 차나 말 타고 가면은 10분밖에 안 걸리는 도시고요. 그리고 성남만 봐더라도 한 15분이면 도착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까운 바로 그 한성백제의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 성남도 마찬가지 이 지역은 한성백제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자랑 그리고 아름답게 꾸몄던 이 탄천 왜 탄천일까? 저도 그 성남문화원 원장을 하셨던 그분한테만 배웠습니다. 예, 한춘석 뭐 그런 분들한테 왜 탄천인가? 이게 석탄 탄차를 쓰잖아요. 예, 수탄천 숯이죠. 숯골, 예, 숯내. 탄천이 우리말 말하면 숯내잖아요. 숯내. 왜 숯일까? 예, 바로 그 의미를 이 백제봉기 삼국사기에 있는 근초고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초고항 24년지에 보면은 한강에서 군대를 사열했다. 3만 명의 군대를 갖고 사열했다. 즉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해서 남쪽에 이 충청도, 전라도 이쪽 사람들을 다 모아서 3만 명의 기마대를 편성을 해서 훈련을 시켰다. 한강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 탄천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지, 광교산 쪽이 자락에 수지에서 발원되고 거기서부터 이 내려온 이 개천이 그리고 이 성남을 거쳐서 송파를 거쳐서 한강으로 합류하잖아요. 지금의 비행장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가 엄청나게 긴 장소에서 거기서 3만 명의 군대가 거기서 훈련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수술돼서 거기서 밥 해 먹으면 그러니까 그 개천이 밥 해 먹은 그래서 맑은 게 아니라 숯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숭례였죠. 그리고 지금 있는 돌마면 이런 것도 다 돌격돌자의 말맞자를 씁니다. 돌격말을 길렀다고 하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예. 우리 정성 과장님은 뭐 말을 기르다가 그게 없어져 도망가가지고 그게 다시 다시 뭐 새끼를 쳐가지고 많이 왔다고 하는데 좀 상상력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공격마들을 길러낸 곳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돌마면이 아닌가. 이 돌마면이라고 하는 지명만 2000년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2000년에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로써 그래서 이 3만 명의 군대가 나중에 고구려 평양성을 쳐들어가죠. 그게 역사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는 제가 일부러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지도를 따왔는데요. 저 고구려 광해토대왕 넓은 것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백제도 엄청나게 넓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고대인들, 삼국시대의 고대인들은 바다가 또 하나의 육지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바다가 그렇게 큰 장애물이 아니라 바다도 하나의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왜 이쪽 산동반도 쪽에서 그냥 가만히 돛대만 실어도 어디로 가냐? 저쪽 전라도, 호남, 청해진 쪽 거기서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청해진이 유명한 게 이 물에 이 해류가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쪽이 그래서 서해가 또는 황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쪽이 사실은 발해만이죠. 그쪽이 백제의 놀이터였거든. 백제의 주무대라는 것이죠. 고구려는 저 육지 그 만주벌판을 차지했겠지만은 백제는 해상을 장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상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산동반도에 가면은 백제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가도 일본의 교토나 규슈 쪽에 가면은 백제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도 남아 있습니다. 백제교, 예, 백제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슈 쪽 가면은 백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성이 그대로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역시 해상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의 교과서에는 우리는 백제 그러면은 공주 부여만 생각하고 거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할아버지를 뺏겠는 거죠. 백제 500년의 나라, 500년이 아니라 700년의 나라입니다. 기원전 BC 18년에서부터 나라가 망한 668년? 700년의 역사입니다. 700년 역사. 그 조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고구려 700년, 백제 700년을 건설한 분이니까. 그런데 화가 나는 거는 위례 신도 씨의 해놓은 조금 있다가 화를 좀 참거든. 그래서 우리는 한성 백제가 근데 저기 백제가 공주 부여로 나간 것은 200년밖에 안 됩니다. 700년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성 여기 서울 경기도 지역에 있었던 것은 500년의 역사예요. 저는 그래서 성남 분들은 우리의 2000년 우리 조상들은 다 백제 사람이었다 라는 기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예, 지금 찌그러져 내려간 200년의 역사밖에 안 되는 저 밑에 공주부여. 왜 백제 사람들 그래서 전라도 말투를 쓰게 합니까? 나는 그 영화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기도 말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저 어쩌다가 일본에 갔다가 제일교포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백제 신라 얘기를 하면서 야 걔들은 북한식의 그 교육의 영향이 커서 신라 잔나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신라는 우리 동족을 팔아먹은 중국 당나라한테 팔아먹은 그런 그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신라 삼국시대라고 거긴 얘기 안 하고요. 남북국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한의 정통성은 고구려와 그 다음에 발해, 신라로 안 내려가고 발해, 그리고 고려로 내려갑니다. 신라는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약간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혹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한 사실은 아냐? 그랬더니 뭐 그렇겠죠. 만약에 신라가 나도 고구려가 통일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신라가 여기 한반도를 지키지 않고 당나라한테 먹혔다면은 당신이나 우리나 중국 사람이 되지 않았겠냐? 그건 수긍하더라고요. 신라가 만약에 이 경상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것도 한강을 타고 올라온 것이죠.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중국 사람 됐을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겠죠.
어떻게 이겼을까를 생각하면 남한산성 때문입니다. 실제 전투는 다 지금의 연천 지역, 가평, 그쪽 한탄강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큰 성이 없어요. 그걸 막아낼 큰 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연천 최근에 갔다 오는데 호구우려 성인데 작습니다. 거기도 늘 강을 끼고 성을 하는데 좀 작아요. 남한산성만큼 크지 않습니다. 남한산성에 여러분 자주 가시잖아요. 거기 그 행궁 옆에 왼쪽에 거기 조그맣게 전시를 해놓은 게 바로 신라의 그 토기를 기와장을 조시를 놨습니다. 일반 기와가 훨씬 규모가 큰데요. 이게 우리 조사에 따르면은 신라에 약 10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거기를 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100만 명? 약 2년 동안 계속 쌓은 것이죠. 이 백제 산성은 토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계속 땅을 다져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신라는 돌 쌓는 석성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김해김씨 석성 공파인데 석성 돌로 성을 쌓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도 아마 돌로 성을 쌓으시는 분들 같아요. 남한산성은 그렇게 신라인들에 의해서 석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렇고요. 그리고 신라 진흥왕 때 신주,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위례 신도시가 또는 분당 신도시가 신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이미 신도시를 바로 신라인들이 이 지역에다 쌓았다. 신도시의 원류는 바로 이 성남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기에 신주의 그 대표 짱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신도시는 바로 성남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남시나 성남문화 홈페이지 보면은 안타깝게 소선호나 이 근초광을 표시를 안 하는데, 저는 이분들을 빨리 모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그 김혜길 씨, 우리 문중에다가 여기를 경상도에 내려갔다가 우리 조상님도 만나고 했지만은, 이거랑 저 만주 고구려 집안에 가니까 이 석성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광개토 대왕비가 있고 바로 옆에 장수왕릉. 요 고대의 모델이 어디 있느냐? 가까이 석천동에 있죠. 석천동. 백제 그 성파 석천동이 바로 석천동이 돌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집안에 지금 그 장독대 화장실 뭐 이런 데 다 가 있지만은, 그리고 저 88 거기 올림픽에서 다 개발돼가지고 땅속으로 묻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게 그래서 성파 지역은 제가 볼 때 백제인들, 신라인들의 공동 무덤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제가 화가 났던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아까 700년의 고구려 700년, 백제 700년의 역사를 개척한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어머니를 꼽을 수 있는 게 소선호인데, 거기 현장 가보면은 저기 지금 미래신도시 거기에 가보면은 정자를 짓고 이름을 갖다가 소서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소서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진짜 역사의 철퇴를 맞아도 모자라요. 아니 저기 전각에다가 사람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잘못이 짓긴 한데, 게다가 지려면 역사 인물을 한다고 했다면 소선호라고 해야죠.
우리가 김명섭인데 김명루 이렇게 지면 되겠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게다가 원조학도 마찬가지죠. 대왕, 한 나라의 기초를 가진 사람은 원조 그 시조를 저렇게 전각에다가 박은 이 무지와 이것은 진짜 폐악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 북한에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독립기념관 제 스승님이 이제 독립기념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갔더니 애들이 일부러 쫙 보여주면서 아까 말대로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고조선에 우리 단군릉이 있어요. 단군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은 고구려의 동명왕릉이 있어요. 개성에 가면은 또 개성에 우리 500년의 역사가 있어요. 뭐 조선은 조금 안타깝게 뭐 한양이 있지만 우리는 아무튼 그런 우리 걔네 말대로 우리 민족 제일주의잖아요. 남한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펀톡 이분이 떠오르는 원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래더래요. 원조, 백제 원조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봤던 남한산성을 생각하시면서 남한산성에 원조 사랑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남한에 백제 원조 사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는 용인에서 오랫동안 또 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용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용인이 제일 내세우는 것은 처인성 축제입니다. 처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공자가 어진 사람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한 처인 그 의미인데, 원래는 고려 때는 처인 부곡입니다. 부곡이라는 것은 아주 그 천민들이 살았던, 그래서 그 지역에는 소돼지 잡는 백정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몽고군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백정들이, 선비들은 북밖에 안 갖고 있지만은 백정들은 칼, 낫, 도끼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싸워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 부곡이라는 거를 떼주고 처인현으로 승격해 준 겁니다. 김윤우 승장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는 그 김윤우가 영웅이고 또 거기 그 축제를 계속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처인성이 있기 전에 여기 남한산성이 있었어요. 왜? 길이 몽고군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길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길이 여기 양평에서 북한군들도 마찬가지죠. 연천에서 양평으로 내려와서 여기 광주 여기를 거쳐서 한쪽은 서울로 가고 한쪽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쪽 용인에서 수원으로 가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기 영남대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남한산성이 굉장한 길목인 것이죠. 몽고군들도 마찬가지로 1000년 전에 몽고군들도 마찬가지로 광주성을 거쳐서 온 곳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세화라고 하는 사람이 묘비명입니다. 고려사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세화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명에 어떻게 써 있느냐? 1231년 겨울 11월에 몽고군의 많은 병력이 산성을 포위했다. 광주성을 포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달이 지났지만 공이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성대에서 기책을 내고 그래서 오랑캐들이 불가능을 알고 드디어 포위를 풀고 풀려나갔다. 풀려나서 어떻게 한 달 만에 포기하고 풀려나가 용인 쪽으로 간 거예요. 용인 가서 처인성에서 전출하다가 거기서 살리타이가 화살 맞아 죽은 거죠. 그런데 왜 용인은 엄청나게 처인성을 기리는데
남한산성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남한성 그 광주성 한 달 반 동안의 전투에 성남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가 호국의 명소가 돼야죠. 왜 용인만 되고 왜 안 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그 선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지도가 바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한산성은 홍건적이 10만 명이 내려왔을 때도 여기가 왕이 이쪽을 피신했다고 할 정도로 안전한 보장터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광주목이 됐고, 이괄의 난 때 인종 반정이 일어나서 이괄의 난 때 다시 남한성을 축성하게 됐죠. 거기에 중심적인 사람이 벽암대사 각성입니다. 정문성 교수가 그 관장님이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만약에 한다면은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저기 제처럼 뭐 베트남 가서 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남한산성을 추천한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만, 남한산성이 8도가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벽암대사 각성입니다. 이분도 저희 김혜김 씨시던데, 이 벽암대사가 화엄사 가면은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이 분이 인조가 그때 난이 나서 어려우니까, 이 군인들을 동원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제일 만만한 게 그 당시 제일 천민에 속하는 승병들을 동원하자라고 해서 벽암대사를 통해서 승병을 구하는데요. 전국 8도의 승병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8도 각 1도에 하나씩 해서 각 지역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절이 있고요, 충청도 절이 있고, 황해도 절이 있고, 강원도 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도에다가 8개 절이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걸 본부 사찰, 개원사 10개자, 으뜸원자, 으뜸을 연다라고 개원사 해가지고 9개입니다. 8도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은 남한성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 절들이 자기 구역을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수리가 나면은 수리도 거기서 하게 되고, 거기서 훈련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파전 먹고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가는 연무대라고 하는 장소에서 거기서 그 전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약 200명, 100명 정도 규모 정도지만은, 그래서 그 절마다 무기와 부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무기도 모여있고, 화약, 폭탄류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데가 바로 연무관이었고, 그것을 위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 정조와 그 영조 많은 왕들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수도, 왕이 언제든지 가서, 그러니까 행궁이 전국에 약 9개인가 8개인가 행궁이 있는데, 온양행궁, 화성행궁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 국가의 임시 수도 역할을 하는 데는 남한성이 유일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왕조에서는 우리가 종묘와 사직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선대
묘와 그 다음에 백성들의 곡식을 책임지는 종묘 사직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옮겨왔습니다. 남한산 행궁 옆에 오른쪽에는 그 종묘가 묘가 있고요. 왼쪽에는 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묘와 우실을 다 갖고 있는 데가 좌종묘 우실을 갖고 있는 데가 남한산이다. 그리고 16개의 안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성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성 그러면은 병자호란만을 기억을 하면서 아픔의 그 자리, 그래서 거기서 마치 저기 그 백제 멸망 거기 그 고란사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옛날 삼천궁녀의 그런 있지도 않은 왜곡된 그런 사실들을 하면서 그 위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일 중요한 데는 남한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는 물론 수어장대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무망루라고 생각합니다. 무망루는 없을 무자에 잊을 망자를 쓰지만은 없을 무자는 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ne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코 무엇이 하지 마라. 그렇죠. 그거 하시죠. never forget입니다. 영어로 하면 never forget. 절대 잊지 마라. 무엇을? 우리의 수치, 국난, 아픔을 잊지 마라. 이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조, 우리 병자호란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60만이 끌려갔다고 하지만은 역사학계에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하는데 그 인원은 단순한 인원이 아니라 4대부가 굉장히 똑똑하고 젊고 이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항복 조건을 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앞으로 절대 조선은 성을 쌓지 마라. 왜? 성을 쌓는다면 또다시 우리랑 청나라는 전쟁하겠다는 뜻이니까 성을 쌓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랑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기리지 마라.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어깁니다. 이 두 가지 하면 전쟁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구냐? 숙종 때 어깁니다. 숙종 때부터 지금의 내성만 아니라 외성을 쌓습니다. 내성에서 훨씬 더 넓은 것서 외성을 쌓게 되고요. 옹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현절사를 짓습니다. 현절, 드러날 현자에다가 절개절자를 씁니다. 절개를 드러낸 사람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하고 반미해서 싸우자고 했던 그 앞장서 우리가 엄청나게 당한 다음에 반미 전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또 한 번 쳐들어올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어쨌든 좀 무모하기도 하고 그런 의기가 있었던 것이 바로 남한산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선의 선비들을 다 거기를 거처하게 합니다. 남한산을. 각 서원들로 연락을 해가지고 남한성을 꼭 조선의 선비들은 여기 남한성을 거쳐가서 이 사막사들의 정신을 배워라 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와서는 조금 너무 무모하다고 또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국지정세를 너무 모르는 면도 있는데 우리
절개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만큼 정신을 지키자는 거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단체 사진 찍고 그럴 때 파이팅! 이거는 절대 거절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본 행사 이렇게 했더니 그걸 주관에 또 국회의원들이 딱 다 사진 찍읍시다 하면서 열심히 독립운동가 뭐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다 같이 파이팅! 그래서 제가 도중에 따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랬습니다. 파이팅은 일본군들이 독립군 때려잡을 때 쓰던 용어입니다. 간도 특설대가 조선인들을 때려잡으러 갈 때 파이트, 싸우자, 가서 죽이자 이런 의미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러죠. 아이 그럼 뭐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지화자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지화자가 뭐야? 술 먹다는 거 아니야? 남한산성에서 배우세요. 남한산 남문이 지화문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죠? 왜 지화문이냐? 이건 정조가 내린 이름입니다. 지극할 지자에 화합할 화자입니다. 이런 걸 메모를 해주셨다가 써먹어도 좋다네. 저는 그래서 저보고 그러면 전국 지화자 부르기 운동 본부를 한번 만들어보거든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화자는 지극할 지자 화합할 화자. 지극히 화합하라. 그냥 화합이 아니라 지극히 화합하라. 그래서 저는 성남 사람들의 정신은 지화의 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성남도 전국 8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왜 정조가 지화라고 하는 남문 이름을 지었을까? 아까 말대로 인조가 팔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모여서 저녁에 한잔 먹고 쌈박질이 많았다고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문 로타리가 마지막 거기 싸움터였고 또 이 사람들이 무술도 연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화합해라. 모인 사람들이 화합해라. 근데 다시 보면 모란시장,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모란시장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원래 모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그런 장터 역할을 하는데 전국 8대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저는 그 정신이 지화의 정신이지 아닌가. 그래서 얼씨구 지화자 좋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아직 학술적인 고증은 아니지만은 저는 충분히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우기고 싶습니다. 예, 지화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조선왕조 실록을 뒤져보면 압니다. 요즘 좋은 게 내 친구 네이버나 통해서 치면은요 이 지화문 이렇게 나오고 왕들이 지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숙종 지나갔어요. 영조 지나갔어요. 정조 지나갔어요. 철종 지나갔어요. 고종이 왔습니다. 어디를?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로 지나갔더라고요. 제 고향 창곡동 광상립씨 그 형이 있던 매책이라고 불렀던 매창리 매화가 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매창리입니다. 여기 임해동도 마찬가지죠. 임해동도 아주 매화가 아주 아름다워서 임해동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저희 동네 마을지를 쓰게 되면서 우리 동네 이름이 원래 창곡이 아니라 율목창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율목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종원 일기에 뒤져보면 이게 나오고요. 창말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제 고향은 창말, 창곡동 이렇게 불렀습니다. 잠깐만 쫓다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겸재정선,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송파진이 있고요.
알고 보니까 자세하게 보면은 역시 보인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저 위에 산성이 있습니다. 그죠?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파진입니다. 송파.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 봐서 저게 나올까? 수서역에서 봐야지 보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몇 번 가서 가봤더니 보이고요. 여기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가 뭘까 해서 뒤져보다가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이름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송파나루 송파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좀 더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쪽이 알고 보니까 저희 동네 마을 창말. 네. 역시 자주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기 아까 우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박용효가 여기 남한성에다가 육군사관학교를 만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박용효가 1885년도 요 무렵에 일본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그 지도입니다. 예, 저기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던 광주 약도인데요. 자세하게 이걸 확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송파진에서 가락동을 거쳐서 문정동, 네, 이게 지금도 8호선 전철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창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율목창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화문이 나온다. 율목창이 여기 이제 남한성 그죠? 그래서 저희 동네 이름이 원래는 율목창이었다. 창은 창고 창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남을 가면은 상사창이 있고 하사창이 있습니다. 저희 창곡동도 알고 보니까 창고인데 그 창고는 무기창고, 식량창고, 그 다음에 자재, 목재, 자재 창고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지금 올해 90이신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거기 창고 터를 봤다고 합니다. 넓은 터가 있었고, 네, 거기서 기둥들이 있었고 넓게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을 말을 기르는 훈련지대로 만들었고 그 후에 미군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육군교도소가 들어오고 육군종합행정학교가 들어와가지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데가 됐지만은 그 창고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예, 요거는 1919년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확인해 보니까 이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창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창공리가 지명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1885년도에는 율목창이었다가 1900년 어느 즈음에 일제가 들어서면서 창말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곡이 두 군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동과 창공리가 있었어요. 역시 지도를 보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도는 남한성 지도죠. 근데 지도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보여주는데 1900년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찍은 지도 사진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직은 일제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행궁이 보이죠. 이걸 이제 2025년도 지금 보면은 이게 행궁이 이제 드러나지만은 약 20년 전만 해도 여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호텔이 있었죠. 산성 호텔이 여기 있었고 거기 술집들과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여기 마지막 로타리고 이쪽이 북쪽 북천마을이라고 그랬고 여기 남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남한산 초등학교가 들어선
자리고요. 이 광장. 그 보면은 여기 넓은 자루가 장소가 연무대입니다. 연무관. 지금은 여기 조금밖에 없죠. 그 얘기는 뭔가 했더니 역시 정조가 거기서 약 승병들, 팔도 사찰의 승병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고 관절을 했던 곳.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 화성이 이 서장대를 중심으로 정조가 거기서 관절을 하고 거기서 무예단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걸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활을 쏟던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저것을 일본 애들이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장터를 썼고 그리고 거기다가 파출소를 저기다 딱 가운데다가 둬가지고 지금 남한산 파출소가 거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아주 볼 수 있는 게 집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고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1900년 당시에 인구가 4,000명이 넘습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4,000명이 살았습니다. 남녀 구분 2,000명, 2,000명이 아주 4,00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남한산성이니까 얼마나 큰 마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한산성은 우리 성남의 중심 산이면서 조선의 자주권과 돈속을 수호한 역사적인 2000년의 도시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임시 수도로 썼던 계획적이면서 유일한 산성도시다. 왜 유일하냐? 산성도시에서 유일하냐? 도시는 도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산성이 우리나라 약 200, 남쪽에만 250개 정도가 있는데 물론 마을이 있죠. 근데 도시로서 역할은 못합니다. 그냥 행랑객들 밥 팔고 수 팔고 하는 것이지 도시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여기는 도시로서 유일하게 역할을 했다. 이게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2000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그리고 죄송한 좀 양해 말씀드리는데 벌써 11시 반이어가지고 그냥 좀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빨리 좀 해서 마무리하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성남이 그 다음에 일부 일제에 의해서 수난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이게 요 지도에다가 제가 입힌 건데요. 내용을 입힌 건데 우리가 병자호란만 남한성남은 병자호란만 치욕을만 기억하는데 명성황후 시에 당한 다음에 여기서 의병이 일어나서 의병의 중심지였다. 라는 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다. 네, 그래요. 명성황후 죽은 다음에 의병이 일어난 중심지다. 경기 의병의 중심지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사료로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1895년도 그때 기마라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이천에서 출발합니다. 이천에서 광현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 약 2,000명에 가까운 그 의병들이 행군을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1895년 1월달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 있죠? 일본 아사히 신문의 원조 거기에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됩니다. 제가 독립기념관 가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속보 해가지고 조선의 남한성에서 광주성
남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의병들이 약 1600명이 모였다. 그리고 서울로 쳐들어가려고 한다. 위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병정원 때도 고립됐지만은 여기에 일본 분들이 사면을 에워쌉니다. 한쪽은 저희 동네 매창리, 창곡동 그쪽에도 지휘본부를 설치를 했고요. 저 하남 쪽, 북문 쪽에도 설치를 했고 동문 쪽에도 설치를 해가지고 사면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무기도 있고 다 우리가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날, 바로 이거 바로 얼마 전이네요. 안에서 네 분이 일어났는데 말하자면은 시장을 넌 맡겨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함락이 됩니다. 전투로서는 여기가 이길 수 없는데 안에서 열어줘가지고 졌습니다. 약 800명이 죽었습니다. 네, 이 회고록 자료가 있습니다. 관군이 약 400명이 죽었고 의병이 500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료로 찾았습니다. 역시 고향 동네다 보니까 자료도 그것만 잘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절에 가면은 그냥 1907년에 뭐 산성이 파괴됐다 이렇게만 써있는데 정확하게 8월 22일 날 일본군 제14연대가 들어와서 산성에 약 9개 사찰을 다 파괴했다라고 자기들 작전 일지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머지 사찰을 다 파괴시키고 지금의 것은 다 새로 짓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8월 언제였죠? 8월 22일입니다. 일본 애들이 기록은 아무튼 그런 건 잘 해놓죠. 자, 그리고 남한성에서는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광주 시사를 보면은 3월 27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썼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3월 26일 날에도 있었습니다. 즉 이틀간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심적인 사람들이 성남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거기에 자료에 보니까 수진동이 나오고요. 탄리 사람들이 나옵니다. 탄리가 지금도 탄동이죠? 아니, 태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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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동인데 거기 길 이름은 여전히 탈리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단내리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횃불을 올렸습니다. 돌마 쪽은 아니에요? 돌마도 있죠, 당연히. 이분은 한순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돌마면,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경기도 장관이 총독부에 보고한 자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이걸로 좀 특강도 하시던데, 광주 그 전국적인 우리 항일 단체였던 신간회가 있는데 신간회가 전국 박방복고에 다 있는데 광주시에가 있습니다. 광주가 넓은 광주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장악하는 그런 지회니까 상당히 중요한 장소죠. 거기에 한순애는 율동 사람이죠. 율동. 그 다음에 석혜화는 지금 안 알려졌지만 이 사람은 산성리 사람입니다. 남한성 사람이고요. 유인모, 구백서 이름이 다 나온다. 그리고 남한산성이 지금도 소나무가 굉장히 우거지고 굉장히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산림조합, 금림조합이라고 했던 것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27년 3월 7일 날 금림조합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일이 좀 살림 감시를 하고서 이 사람들한테 식권을 나눠줬다. 밥을 줬다.
금융조합이 약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도 그쪽으로 땔감으로 갔다가 쫓겨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기 그 땔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마을을 지킨 거죠. 그 소나무를 지킨 거. 남산에 저 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의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비해서 석동균, 이영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그만 행궁 옆에 기념비가 조그맣게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예. 그 백제장 주인입니다. 원래. 석씨가 제일 거기서는 토성 제일 중요한 성입니다. 예, 제가 남한산 초등학교 백년설을 하면서 황성신문 뭐 여러 신문들을 보게 됐고요. 남한산성이 산성초등학교가 1900년에 이 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원 이름은 광흥학교였습니다. 광흥학교. 광흥은 물론 광주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종 황제를 우리 조선 대한제국을 다시 흥하게 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회 졸업생이 1908년도에 나왔습니다.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신익희가 여기 일회 졸업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요. 예. 그 남한산 공립학교로 바뀌었고 예. 그러다가 36년도에 남한산 초등학교가 분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시 그 손자 제 복정초등학교를 낳게 된 것이고요. 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근현대 인물들이 왔습니다. 강희 선생. 물론 성남 여기 그 시사지도 나오긴 하지만은 강의가 얼마나 우리가 한국에서 담기 넘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인가는 아직 너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추사 김정희는 다 알 만큼 다 하시면서 이분의 가장 수제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 그리고 김옥균 6.1전 이 그 갑신장관 주역들을 잘 아시면서 이분들의 스승이었다는 거. 우리나라 개화를 연 사람이 첫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 게다가 일본과 중국에서 또 굉장히 이름 높은 조선의 문인, 시인. 사실은 세계적인 인물인 거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식인, 당시 최고의 지식인. 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강희인데 우리가 너무 성남이나 너무 고향에서 너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헐떡이는 게 아닌가. 자, 남상목의병. 저는 이분을 오히려 용인에서 더 많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낙생에서 태어나고 그랬지만은 활동은 주로 용인에서 하고 안산에서 했기 때문에 이분의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러다가 서대문 연구소에서 돌아가셨죠. 율동공감에 이게 한순에, 그러니까 한시의 집안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성남문화원에서 또 발굴하고 선양하는 윤치장입니다. 네, 청계산 호랑이라고. 이분의 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여기에다가 노래도까지 좀 제가 좀 몇 개 넣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현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기 성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장님은 약간 좀 지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뭐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바로 여기 성남시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도 여기 어렸을 때 여기서 성남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성남이 어떤 중요한 현대사에서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데요. 성남이 어떤 면에서
또 이쪽이 아늑한 지역이고 서울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경기 북부 강원도 이주민들이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 창말 동네가 왜 작은 동이었는데 약 1000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팔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북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쪽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대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모란시장이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서울시가 안 되고 우남시가 될 뻔했다 그러죠. 아십니까? 우남시가 될 뻔했답니다. 왜? 우남이 저 이승만 대통령의 호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막 치키 세울 때 그때 서울시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었다고까지 해요. 그리고 미래 신도시가 우남 신도시가 될 뻔했었습니다. 여기름도 운암역 하고 있어. 처음에는 운암역이죠. 그래서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잠깐 요때 지나간 겁니다. 1955년 요때 81세 생신 때 여기를 경기도지사 모시고 여기를 지나가서 그래서 거기를 길에서 운암로라고 이름을 진 것이죠. 아니 그때 도로를 개설했어요. 예,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설하면서 예, 맞습니다. 우남로로. 예. 저희 아버지 얘기로는 저희 동네로 길을 내려고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옆으로 복정동 쪽으로 해서 길을 냈다고 합니다. 그때 육군종합행정학교 교도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쪽을 우남로를 냈고요. 지금 큰 게 그런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요. 복정역에서. 예, 복정에서 가는 길이 우남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산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예,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잠깐 지나갔던 자리를 그거보다는 2000년의 의미가 있는 위례라고 하는 지역이 더 많은 공감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정말로 오랫동안 군사도시에 묶여 있었고 저는 결혼하고서도 저희 애엄마는 거기서 동네에서 빨래하고 꼬치 따고 있던 지역인데요. 바로 거기가 육군교도소 바로 앞이었습니다. 그런 종합행정학교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여기서 사실은 김재규도 여기서 갇혔다가 김재규도 죽었죠. 예, 김대중도 여기 교도소.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데가 남한산 교도소였죠. 지금 호텔도 있는데 거기. 예, 밀리토피아. 예. 거기가 아니라 사실은 개천 넘어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체육부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발되면서 사실은 건너편인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광주 유해수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 성남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예. 현재 이제 곧 100만 대수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남한산 초등학교 하면서 얻게 된 사진들인데요. 여기 50년 전쟁통에 이제 광주 경찰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아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81세. 그래서 서울 남산에도 저게 탑이 세워졌었고 남한산에도 세워졌는데 81세니까 8m, 8.1m 봉황이 여기 새겨져 있죠. 저기 있던데 저기 큰 길에 있어요 하나. 예, 바로 여기 소장대 바로 밑에 쪽에 있죠. 그리고 지금은 요 동그란 요 원탕만 남아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 그냥 막걸리 앉아서 막걸리 먹기 좋은 자리인데 알고 보니 거기에 8m짜리가 있었다. 4.19 혁명 때 이게 끌려 내려갔습니다. 5.16 나니까 5.16 군사혁명 기념탑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자리에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 사진입니다.
육군 종합 여기 모든 대학생들은 여기 와서 군사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았어야 했죠. 네, 묵무대. 그리고 지금도 이건 남아있는 건데 새겨져 있어. 일발 필살. 한 방에 죽여야 된다. 네, 군사.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사하면서 찾게 됐는데 이게 저희 동네 사람들한테 준 건데요. 그 사격장 넘어가 자기 땅이야. 그래서 거기로 반배로 가야 되는데 총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여기다 허가증을 요청을 해가지고 군부대에 허가증을 얻어서 허가를 받고 내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실물입니다. 예, 이제는 민주화 운동의 또 중심지고 또 많은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기도 하죠. 오늘날 성남은 엄청나게 이렇게 바뀌었고 바로 이게 이제 저희 뒷산 그쪽에서 찍은 건데 여기가 공수부대가 있던 자리죠. 서울의 봄 출동했던 공수부대가 여기 출동했던 장성호가 부기대가 돼가지고 거여도 야경 전국에서요 야경이 제일 아름다운 장소 꼽으면 1위가 남한사선입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왜 한눈에 오면은 사면이 다 보입니다. 게다가 맑은 날 오면은 서울 한강도 보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시간 그런데 끝으로 좀 몇 가지 정리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남의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는 양지동 영춘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문화원장님도 있지만은 남한성이 광주거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남문까지는 성남 것이죠. 거기 길은 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영춘정이 있었습니다. 맞을 영자 봄충자 봄을 맞이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요. 그리고 거기 광주 유수들이 지났던 사람들의 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영춘정을 지금은 저쪽 안쪽으로 옮겨놨는데 이거는 분명한 성남시 거기 때문에 저는 성남에서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 남상호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전망대를 하나 만든다면은 이렇게 가상으로 그려봤어요. 거기서 영춘정에서 자리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 보면 성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기술이 좋아진 이 시대에 성남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성남의 의미를 다 찾을 수 있는 데 있다면은 바로 저는 영춘정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그 성남은 역사문화의 도시, 2000년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지화자라고 하는 정신을 좀 새길 필요가 있고 화합의 도시 만들 수 있겠다. 여기는 그리고 전 왕들이 수원은 정주만 왔다 갔잖아요. 그런데 수원을 세계 다 독차지하는데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숙종대왕, 영조대왕, 정조대왕, 철종 그 정도 왔다 갔던 곳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할까? 그리고 그래서 국왕의 능행길을 우리가 한번 복원하는 그런 것도 성남과 송파가 마음을 합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길도 다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도에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화 행사로서 한번 퍼포먼스 해둔 것도 우리 성남의 정체성을 찾고 성남이 절대 50년의 도시가 아니라 2000년의 역사문화 도시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모든 중심은 눈은 늘 세계로 향하되 Thinking Global 하되 실천은 지역에서 해야 된다. 액션 로컬 성남이 중요하고
또 오늘 성남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화장실을 못 가시고 완전히 있어서 제 오늘 준비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